자, 안녕하세요. 자, 디자인 보법 판례 연습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웅별 이사고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총 4회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좀 안내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저희 그 대법원 판례 디자인 보법에서는요, 제가 미리 인정하고 갈게요. 특허나 상표보다는 디자인 보법의 판례가 판례 강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보법 판례도 이제 지금 제가 정리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 52개 정도 됩니다.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표나 특허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긴 하죠. 하지만 그 1차와 2차 시험 전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사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보법을 2차 때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차 강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2차 강의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고 무조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4회밖에 안 되는 강의이긴 하지만 특강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열심히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4회니까는 오늘은 제가 한 8회 10번까지 준비해 왔는데 52개 중에서 빨리빨리 나가는 것도 감안하면 하루에 이제 한 10개 정도만 소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2개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개에서 12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2개 판례는요, 대법원 판례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공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공개가 안 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는 다 있는데, 일단 저희 현재 디자인보법 1, 2차 시험을 다 토탈해서 본다면 공개된 판례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판례로만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 교재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게 그냥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긁어온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다 봤어요. 그래서 이게 1심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여러분이 알려면 디자인 보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디자인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명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도면에 있는 물품의 그림을 도면을 봐야지만 이게 오랫동안 또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도 등록 디자인 공부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번 잘 들어놓으시면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판례라는 게 당장 다음 주라도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례는 제가 적어도 한 2주 전에 요 원고를 완성했었으니까 2025년 8월까지의 판례는 모두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추가가 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 1차, 2차 때는 다시 이 판례 강의를 열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거는 학원 공지사항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교재에는요, 52개 판례뿐만 아니라 그 판례들이 직접적으로 출제됐던 2차 시험 문제도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기획을 할 때 단순히 판례를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게 맞냐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판례 시간 딱 4회라는 강의 동안에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단순히 판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판례를 적용해서 어떻게 2차 시험에 나왔고 2차 시험을 내가 대비할 때는 내가 이런 것도 판례에서는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량을 늘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 판례를 하나 공부하고 나서 2차에서 출제가 된 판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지만 여러분의 공부 포커스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요 강의를 조금은 이제 중급 강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1차 기본 강의 때 제가 10회 동안 강의를 진행하는데 10회 동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너무 기본 강의에서 깊게 다루면 여러분의 기본 골격이 깨질까봐 더 말씀을 못 드렸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물론 기본서 책엔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기본 강의에서부터 이렇게 막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의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아꼈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번 강의에서 많이 좀 다뤄지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공부량을 늘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와 그 결론 딱 세 가지만 알고 그것만 잘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사실관계, 판례는 사실관계, 판결 요지, 결론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함에 있어서 제가 1차 기본 강의에서 못다 했던 말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보법 이해의 깊이를 좀 더 높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중급 강의 형식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부터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진도별로 뽑을까 말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약간 구성을 좀 달리 했어요. 원래는 진도별로 정리를 해놨다가 그걸 다시 구성을 한 건데 일단은 디자인의 속성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디자인 등록 요건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절차와 제도에 관련된 판례들을 먼저 아마 내일쯤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법원, 우리 디자인보법의 가장 출제도 제일 많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이에요. 우리가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강의한 게 끝이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판결 요지로 어떤 논리로 어떤 결론을 만들어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징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유사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림 보면서 아, 이것도 유사하구나, 이것도 비유사하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의 어떤 가치, 객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눈을 좀 넓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창작 비용이성, 그죠? 창작 비용이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전공자인 분도 계시겠지만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이 판례들을 통해서 아, 이런 디자인들 정도는 쉽게 창작할 수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변리사로서 중립기여를 달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52개 판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2차 시험까지도 업데이트되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판례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 가시겠죠? 저도 이거 이상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 나머지 뭐 특허법원 판결이나 그런 건 알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은 판례 명칭을 뭐 어떻게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품명으로 뭐뭐뭐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번호를 외우라고 하진 않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뭐뭐 사건하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페이지 판례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디자인입니다. 자, 우리 디자인법에는 2조 1호에서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우리 디자인보법에서 디자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물품이라는 거는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만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판례에서 물품의 정의를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판례가 나왔다는 건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 그 분쟁의 핵심은 얘가 디자인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분쟁의 핵심이었을 텐데 첫 번째 여러분과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독립성, 여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때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품도 결국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품이라는 거는 완성품에 들어가는 놈이고 완성품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물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도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1차 기본 강의 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호환의 가능성이 결국 자, 이 부품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호환의 가능성. 자, 이 호환의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호환의 가능성이란 말은 어떻게 테크트리를 탄다고요? 디자인, 물품성, 독립성, 부품이면서 호환의 가능성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호환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판례로 구축이 됐는지에 대해서 판례 1번과 판례 2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스위치라는 물품입니다. 스위치. 자, 정말 디자인 등록 받을 때 스위치라고 물품을 디자인 등록을 받은 거예요. 자, 거기 그림 아래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스위치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것도 쟁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위치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가끔 수험생분들도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 이 판례를 이해하시면 왜 얘가 물품이 스위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보통 질문이 이렇게 오죠. 변리사님, 이거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에 들어가는 그냥 부품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이 판례에서 물품명이 스위치라고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는 스위치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설치를 해요. 이해가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스위치라는 물품명은 잘못 적은 거죠. 왜? 스위치용 뭐뭐해야 되잖아요. 원래 부품명이면 스위치용 뭐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물품명이고 40조 2항이고 등록 후에 하자가 치유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스위치라고 등록은 받았지만 실질은 뭐다? 스위치에 들어가는 부품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나서 얘가 왜 스위치지? 왜 스위치지가 아니고요. 실질은 스위치용 부품인데 물품명 자체는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는 스위치용 부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면서 디자인보호법 전반을 한번 점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이제 사실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생긴 스위치용 부품이에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스위치용 부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자, 두 번째 줄에 합성 수지 및 금속을 재질로 하고 벽면에 매립, 장착된 전기 배선 함체와 결합하고 전면 커버체를 씌워서 사용하고 스위치 접속부 우측 중앙부에 발광 소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스위치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것을 디자인의 설명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각 주에다가는 항상 실제 디자인 등록번호 다 찾았어요. 찾아서 등록번호 적어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등록 디자인 공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번호 30-012-3-687 이거를 클릭이 아니라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돼요. 이해가시겠죠? 자, 거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뭐 딴 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청구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물품성이 인정되었다가 물품성이 불인정됐다. 즉 1심 심판원에서는 물품성이 인정됐지만 2심 특허법원에서는 물품성이 불인정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보통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직은 공부를 안 했지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대법원은요 상고한다고 무조건 판결을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워낙 상고량이 많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졌어요. 그러면 불복해봤자 뭐 뻔한 거야. 하지마. 우리가 심리도 안 할 거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고 이후에 4개월 이내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한번 1심에서는 인정이 됐다가 2심에서는 불인정되고 이렇게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지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잘 안 돼요. 보통은 어떻게 간다? 집중 심리가 들어가서 그때는 끝도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 내일 아마 공부하겠지만 제가 만들었던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무려 대법원에서만 3년 동안 지체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대법원 안에서도 치열하게 싸웠던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실관계는 이제 이해되셨죠?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스위치용 부품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부품으로서 물품성을 갖출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판시사항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봤던 내용이 나오죠. 자, 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제가 밑줄 그었는데요. 그게 판결 요지예요. 자, 1번 사실관계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그거 2페이지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 묶어 주시면 그게 판결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 요지 3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 쭉 연결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호환의 가능성이에요. 호환의 가능성. 자, 호환의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부품은 독립성. 독립성은 뭡니까? 독립 거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너가 부품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부품으로서 너 말고 완성품 너 말고 다른 완성품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독립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의 가능성이 부품의 경우에는 독립성보다 하나 더 내려가서 구체적인 요건으로 성립이 되고 있고 정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판결요지 체크하셨죠? 자, 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스위치, 대판, 스위치, 기판, 뚜껑체, 부침새 및 위 부침새 위에 끼움 처리가 되어 있는 작동체인 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해만 하세요. 그냥 뭐 외울 필요 절대 없는 겁니다. 자, 이는 완성품인 스위치의 조립 과정에 있어서 플레이트와 노브 덮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조립한 상태로서 거래관념상 또는 완성품인 스위치의 기능, 즉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기능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능 상으로 볼 때 스위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레이트와 노브 덮개가 결여된, 무슨 말이에요? 플레이트와 노브 덮개가 합쳐져 있어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자체의 스위치는 플레이트와 노브 덮개가 결여된, 자, 여기 체크합니다. 스위치로서의 완성품이라기 보기 어렵고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이렇게 왜 대법원에서 지적하면서도 왜 그냥 넘어가요? 40조 이항 디자인에 대상되는 물품은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등록 이후에는 실질적 사항들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바로 아래 증거자료 1이라고 나오죠. 자, 증거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봐주세요. 자, 호환의 가능성은 뭐예요? 자, 호환의 가능성은 딱 도면을 보고 디자인의 설명이나 물품명 이런 거 봤을 때 호환의 가능성은요. 우리가 디자인 설명란이나 이런 데다가 꼭 기재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딱 도면을 보고 나서 얘가 호환의 가능성이 있는 점, 얘 분명히 부품인 건 맞는데 얘가 호환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대법원에서 지금 호환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있냐 없냐는 우리가 디자인 설명란에 없다고요. 그러면 도면만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등록 디자인 공부만 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무효심판 청구인이 무효심판 청구하면서 이 디자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심판 청구인이죠. 그 사람이 얘는 호환이 안 되는 놈이야, 독립성이 없는 놈이야, 물품성이 없어, 디자인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다툰다면 뭐예요? 디자인권자, 즉 피심판 청구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래 봤더니 밑줄 그은 것만 볼게요. 얘 관련해서 부품별로 요 스위치 아까 우리 봤던 도면에 있던 그림, 그게 부품별로도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랑 아까 플레이트와 노브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분리돼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증거로서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디자인권자가 잘 입증한 거죠. 뭐를요? 호환의 가능성을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자, 제일 아래줄에 밑줄 그어놨죠? 결국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스위치는 디자인보법상의 물품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스위치용 부품, 스위치는 등록될 수 있다. 즉, 부품으로서 물품성을 갖추게 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 1번 체크하시고 도면과 사실관계 1번 체크하시고 아까 2번에서 제가 밑줄 그었던 판결 요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결국부터 등록이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 결론, 자, 요거 세 가지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계속 안 드리겠지만 항상 대법원 판례를 볼 때는 사실관계가 뭐다라고 딱 도면을 보면서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판결 요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요 판결 요지가 보통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결론까지 알아두면 좋다. 뭐 유효다 아니다, 유사다 비유사다, 결론까지 알아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다 시사점입니다.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이 판례를 평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3번 시사점은 그냥 김웅변리사가 이렇게 요 판결을 설명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다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요. 정말 문제가 나와버렸네? 언제요? 2017년도에 문제가 이 판례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 뭐가 없어요? 도면이 없죠? 아까 그런 도면이 없다고요. 자,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뭐라고 설명돼 있어요? 벽돌을 뚫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무슨 스위치 기판이고 뚜껑체가 있고 붙임새가 있고 노브가 있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 스위치를 만든 사람이 아니면 이런 부품명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가 이제 2차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보법은 도면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이 박스를 보면서 아까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2페이지에 그 스위치 그림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 읽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런 거 보면 참 배려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다면 도면을 넣을 것 같은데 배려 안 해요. 왜? 이 정도 대본 판례도 몰라? 당연히 알고 있지? 이렇게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도면을 찾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렇게 도면을 추적해가지고 등록 디자인 공부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산업계의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와 있어요. 딱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아요. 사실관계 판결이 똑같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보시면 디자인 보법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물품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10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교재에 물품성이라고 단어는 딱 하나 있죠. 그렇죠? 거기서 아까 제가 여기 있죠. 물품성 이거잖아요. 요거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은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2차 때는 이 물품성을 툭 건드리면은 후룩 나와야 돼요, 이게. 허락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자, 2번. 부품도 디자인 보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라고 했죠? 판결 요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판결 요지 아까 그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달라고 했잖아요. 그 판결 요지 그 세 줄만 쓰면 그냥 요거 10점에서 최소한 5, 6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다음 판례,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요거 뭡니까? 온열치료경 롤러 사건까지 다 한꺼번에 다 쓰게 되면 이제 10점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읽어볼게요. 자, 어른. 본산에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제도의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심판의 인용 가능성에 대한 여부. 자, 밑줄 그세요. 심판의 인용 가능성인지 여부. 심판의 인용 가능성인지 여부. 요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왜 대법원 판례 문제를 항상 공부할 때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고 판결 요지를 알아야 되고 결론을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이 첫 번째 이 문제에서 도면이 없이도 우리가 도면을 상상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어요. 맞죠? 판결 요지를 알아야지 설문 2번을 풀 수 있어요. 결론을 알아야지 3번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뭐 결론을 이거 아니요. 이거는 무효 안 되는, 무효 될 건데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법원 판례랑 결론이 달라지면 점수 엄청 감점돼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례를 볼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2차 시험에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자, 판례 2번도 중요합니다. 온열치료경 롤러 사건인데요. 자, 판결 선고일을 보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스위치 사건 그 이후에 나온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온열치료경 롤러 사건이 올해 나올 줄 알았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열치료경 롤러 사건은 사실 내년 2차 시험에서는 또 찍히는 그런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림 역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온열치료경 롤러. 예, 맞아요. 부품은 원래 이렇게 물품명칭 이렇게 등록받아야 돼요. 모모용 모모 이렇게 등록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단면도도 실어놨어요. 우리가 수직 절개 단면도라고 하죠. 가운데 쪽 잘라놓은 거. 자, 그렇게 해서 구멍이 가운데에 뿅 뚫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도면으로 우리가 도면 눈도장 찍어 놓고요. 온열치료경 롤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1번 사실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쟤는요.
두 번째 줄, 재질은 옥이고 온열 치료기의 온구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하니까 정말 온열 치료기에 온구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인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7페이지 보시게 되면 둘 다 불인정됐어요. 둘 다 불인정. 물품성 불인정됐고 물품성 불인정됐어요. 왜? 1심하고 2심에서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즉 무효심판 청구인이 뭘 주장했겠어요? 뭐냐? 얘는 호환의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품성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디자인 성립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겠죠. 그죠? 그걸 제대로 반박 못했으니까 불인정이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미 판례가 스위치 사건에서 형성된 이상 이렇게 피청구인, 즉 디자인권자는 상대방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을 하면 방어해 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부품에 관련된 디자인권자로서 제3자의 무효심판을 당했을 때 이거 방어 제대로 못해가지고 무효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실무에서는 부품 관련된 분쟁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은 무조건 요거 건드려요. 예, 왜? 부품의 요 호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 이거 불인정 이렇게 연속으로 됐는데 대법원까지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뭐다?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는 논외의 백그라운드 지식이지만 요 온열 치료경 롤러가 어떤 회사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세라젬이라는 회사예요. 예, 우리 거의 지금 우리 뭡니까? 바디프렌드랑 세라젬 거의 양두마타죠. 그죠? 우리 안마의자 막 이런 거 그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고 같은 거 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죠? 이해가시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래 보시게 되면요. 자, 이번 판시상에 사실관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물품이 롤러용 온구기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특정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제가 중간에 밑줄 하나 그어놨죠. 원고가 누구예요? 이제 그 상고인이죠.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의 호환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판결 요지가 나오죠. 자, 봅니다. 그 7페이지의 제일 아래 문단에서 첫 번째 밑줄입니다.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거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도 나왔죠. 그렇죠? 키워드. 자, 요거고요. 바로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 985-2900 판례가 바로 전에 공부했던 스위치 사건이에요. 바로 스위치 사건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거기가 이제 판결 요지. 판결 요지는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까 스위치 사건하고 온열 치료경 롤러 사건하고 판결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가 더 추가됐죠. 바로 아래 밑줄 그으면 되죠. 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거나 그와 같은 거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즉 증거가 있어야지만 요거 부품의 호환 가능성이 인정되고 독립성이 인정되고 물품이 되고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까 공부했던 스위치 사건이 더 중요한 판결이에요. 리딩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죠? 요 이번 두 번째 온열 치료용 롤러 사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온열 치료경 롤러 사건하고 스위치 사건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부품 관련된 추가 판례는 없어요. 이해가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결론은 이제 증거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아래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죠.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 정당하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게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7페이지의 제일 아래 하단의 문단이 판결 요지 밑줄 그은 게 판결 요지고 결론은 뭐다?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제가 그냥 쉿 하고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1차 기본 강의 때 여러분한테 항상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디자인의 정의는 디자인보법 2조 1호에 규정되어 있지만, 물품의 정의는 따로 없지만, 물품의 정의는 판례가 정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례가 그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 다시 돌아갈게요. 2페이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번에 판시사항 바로 아래에 나와 있죠? 판시사항 바로 아래. 자,
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보법 2조 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사를 의미한다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판례가 요 문구를 항상 복사해서 써요. 그러니까 요게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물품의 정의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독구유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똑같아요.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해서 시간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 5가지 요건을,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역시 물품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또 판례죠. 그죠? 동산성에 관련된 겁니다. 동산성에 관련된 판례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현재 뭐 논문이나 인용되고 있는 수로 본다면 뭐 엄청난 그런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동산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산성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장 시공을 통해서 제작되는 원칙적인 부동산은 뭐다? 안 된다. 그죠? 우리 동산성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복 생산 가능성이나 운반 가능성이 있는 조립 가옥이나 방갈로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게 1차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 판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한증막입니다. 자, 한증막이고요. 그 아래에 제가 단면도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로 휙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돌로 쌓여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뜨끈뜨끈하게 우리가 뭐죠?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도면만 한번 볼게요. 이 도면요. 이 도면만 보면 얘가 현장 시공성인지 아니면 반복 생산해서 운반 가능한 뭔가 일반적인 동산성의 성격이 갖춰지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까 독립성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산성도 도면만 봤을 때 걔가 동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뭐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 결국 디자인의 설명란이나 아니면 디자인 설명란이 없다고 한다면 소송 과정에 다른 증거 자료 같은 걸로 판단해야 돼요. 자, 근데 얘는요. 자, 다음 페이지 사실관계 갑니다. 요 사실관계까지 같이 알아야 돼요.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1번 사실관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특허청에 1998년 3월 24일에 출원하여 98년 12월 8일에 등록되었는데 자, 갑니다. 석재와 황토를 재질로 하고 내부층 축열 및 원적 개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나왔습니다. 적층 동그라미 하세요. 적층, 정말 중요한 단어죠. 적층. 황토와 석재를 적층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자, 적층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중구조네요. 내부에서 보게 되면 이중구조네요. 자, 적층 계속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까? 자, 내부 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원적외선으로 한증 효과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현장 시공성에 가까워져요? 아니면 반복 생산성, 즉 공장에서 찍어내서 들고 와서 이동해가지고 정착시키는 거에 가까워요. 현장 시공성에 가깝다는 게 이 적층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적층 동그라미.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동산성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 되는 거는 그 구별을 하는 정확한 키워드가 뭐냐면 현장 시공성 쪽에 가깝냐 현장 시공성 쪽에 가까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반복 생산과 반복 생산성과 그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운반할 수 있는 거냐 운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밖에 안 보인다고 하면 절대 동산성 인정 안 되죠. 하지만 얘가 인정된다면 동산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로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가 되고 나면 이걸로 좀 이런 거 단어 하나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예. 아니다. 난 적층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서 적층한 거다. 막 이런 걸로 싸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변리사 돼서 하시고, 자, 여기서 핵심은 적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쪽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1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얘가 물품성이 불인정됐고 인정됐고 불인정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심판원에서는 물품성을 인정해 줬어요. 근데 또 특허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인 거예요. 말 그대로 3심제 안에서 거기서도 견해 대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특허 심판원 심결문도 실어놨는데요. 그건 뭐 차치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12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특허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특허법원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이 됐기 때문에 특허법원 판결이 결국은 판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자 거기 첫 번째 문단에 제일 아래서 네 번째 줄 밑줄 그어놨죠? 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즉 도면도 보고 디자인 설명도 읽어봤더니 이거는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자, 현장 시공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판단되며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거나 운반될 수 있는 유체 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판결 요지가 되겠고요. 자, 아래 반가로 3번에 대법원 판결, 거기서 상고를 기각했으니까 특허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겠죠. 자, 그렇게 결론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 디자인보법이 그 패스페일 제도가 아니고 고득점을 받아야 될 때만 해도 이런 심판원 의견까지 견해가 심판원하고 특허법원이 갈려 있으면 그것도 다 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디자인보법이 2차에서 어떤 거예요? 패스페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강의할 때 그냥 51점만 맞자라고 보통 강의를 하거든요. 그거 디자인법 70점 맞으나 51점 맞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뭐 하자? 특상 민소로 공부하자 이런 좀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제가 더 공부량 안 늘릴게요. 특허법원 판결 요지 요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시사점에 관련해서 요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14페이지 이제 항상 그 쌍으로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이제 요 한증막 사건에서는 현장 시공성을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거기 조립가옥 보이시죠? 자, 조립가옥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물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조립가옥 디자인 바로 아래 보시면 출원 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상기 조립가옥과 같이 반복 생산성 및 운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물품명을 기재하고 자, 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 생산성 및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꼭 기재해야 된다라고 제가 밑줄 그어놨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립가옥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도면만 봐주세요. 도면만 딱 보면 얘가 조립가옥인지 일반 현장 시공을 통해서 만드는 부동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디자인보법 현재 이렇게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동산을 동산성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면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두 가지를 체크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래 제가 밑줄 그어놨지만 물품명 동그라미. 물품명을 봅니다. 물품명에 이렇게 조립가옥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가옥이 아니에요. 조립가옥인 거니까 이거는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을 물품명만으로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조립가옥이라고 하는 걸 또 이것도 가옥 아니냐, 조립도 현장 시공성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에 대한 디자인 설명란은 강제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도면 파트에 가보시게 되면 디자인 설명란의 핵심 내용 중에 건축 또는 토목 건축 용품에 관련된 경우에는 걔가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꼭 디자인 설명란에다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것도 기본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문 같은 거 하실까 봐 저도 제 기본서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메모해 드릴까요?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냐면 잠깐만요.
네. 기본서 109페이지에 반가로 11번이에요. 109페이지에 반가로 11번에 예, 토목 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 설명란에 반드시 이거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다 기반이 돼서 이런 판례들이 나오면 우리 특허청 정책과에서는 이런 판례들을 반영해서 심사 기준도 그렇게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11월 28일 날 디자인보법 개정되는 거 알죠? 그렇죠? 11월 28일 날. 아니, 7월 달에 기본 강의 할 때도 공지했던 거고, 그때 책에 다 반영된 법이에요. 근데 이제 심사 기준이 개정된다고요, 심사 기준이. 그래서 11월 28일 날 심사 기준 개정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공부 계획에다 메모해 두시고, 11월 28일 이후에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저희 홈페이지 좀 와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다 반영을 해 주시라고요. 오케이. 그 개정 11월 28일 되자마자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럼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다 나중에 또 공부할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 현장 시공성만 인정되게 되면은 얘가 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얘는 반복 생산성 운반 가능성이 있으면 얘는 동산으로 인정된다고 했었죠. 그쵸? 자,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부동산은 소위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디자인은 지금 디자인보법상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 디자인 자체가 안 되죠.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요쪽이에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디자인보법은 건축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를 언급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이제 건축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그 내부에 이제 건축물의 외형을 우리가 익스테리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가 나오죠. 인테리어. 그죠? 인테리어. 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셨던 한증막은 현장 시공성 때문에 우리가 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립 가옥은 우리가 물품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성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안쪽에 똑같잖아요. 그죠? 자, 한증막도 문 열고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있고 이 조립가옥도 문 열고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인테리어 관점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인테리어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인테리어 인정 안 된다고요. 그럼 왜요? 얘는 딱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만 따로 사진 찍거나 도면 그려가지고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냐? 안 된다고요.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얘는 되죠. 얘는 되죠. 얘는 되죠. 왜 될까요, 여러분? 예, 이거는 좀 이따가 아니야.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혹시 시각성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시육외. 시각으로 보여야 되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에 돼 있죠. 근데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 중에서 내부 구조도 우리가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보이는 내부 구조도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조립가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물품이죠. 문을 열죠.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들어가서 보이는 거 도면 표현하면 디자인 등록 가능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책을 읽으시다가 인테리어 디자인은 안 된다라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법상 보호가 안 된다라는 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시고 조금만 뿌리를 다시 찾아 올라가면 요 건축물, 현장 시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하지만 조립가옥처럼 물품으로 인정되는 놈들은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보여요. 물품성 안에 물품이 인정되는 거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뚜껑 열고 내부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등록되고요. 최근에 이제 심사 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도 다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특허청에서는 건축물과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다가 다 이미 초안을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건축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자인보법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자, 근데 이제 판례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4번. 자, 조명기구용 틀 사건의 부품의 시각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도면 눈도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조명기구형 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참고 도면에 보면요. 사용 상태도가 있네요. 자, 봤더니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조명기구형 틀에다가 그 위에 광고 외피라고 하죠. 광고 외피를 입혀가지고 쓰는 그런 광고용 뭐 조명기구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근데 볼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바람 집어넣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띄워가지고 광고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조명기구형 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조명기구의 틀이니까 부품 아닌가요? 이걸로 거래가 되겠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독립성에서 얘기했던 부품의 호환성, 즉 우리가 독립성 및 호환의 가능성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호환 가능성 뭐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 정확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번 사실관계 읽어볼게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특허청에 언제 출원하고 언제 등록되었다. 자, 두 번째 줄.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재 파이프와 앵글을 재질로 하고,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제. 조명기구의 내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연결 조립하여 기구와 같은 네트를 형성하여 공기 유출에 따른 조명기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하부 동그라미. 조명기구의 내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착착착착 조립해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바로 전 페이지 다시 돌아가면 참고 도면의 그 조명기구 그거에다가 먼저 아래에서 바람을 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팽팽해집니다. 좀 팽팽해져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실링을 하더라도 그게 바람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팽팽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작업자가 들어가서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도면에 있었던 조명기구용 틀은요. 외부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조명기구 외피 안에서 제작하는 거라서 그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 이외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심사관님은 뭐만 봐요? 도면만 보잖아요. 도면만 보고 디자인 설명만 보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면으로만 보면은 얘는 부품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고 여기다 외피를 여러 개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구나. 뭐 호환 가능성도 있겠다.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이거를 분쟁에 가까워지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 변리사는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집요하게 추적해서 이런 판례 즉 시각성의 논리 분해나 파괴를 해서 보이면 안 된다라는 시각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판례는 요 시각성에 관련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성에 관련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결 요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 특허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 시각성 언급이 없었지만 1심 심판원에서는 시각성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나 특허법원에서는 시각성을 인정해버렸네요. 인정해버렸어요. 자, 특허법원에서는 인정했다고요. 같은 법원인데,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16페이지 제일 아래 방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판결 요지는 되게 짧아요. 짧습니다. 자, 16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밑줄 거는 게 그게 판결 요지예요. 시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게 판결 요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보법의 시각성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습한다고. 예, 시각성은 첫 번째 요건이 보면 시각으로 식별이 돼야 됩니다. 시각으로 식별이 돼야 돼요. 자, 이거는 시각으로 식별하는 거랑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이 요건은 시각이냐, 청각이냐, 촉각이냐, 후각이냐 이걸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 이건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육안으로 식별한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얘는 눈으로 보이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이건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미소 물품, 작은 물품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사규정에서 예시한 게 뭐였어요? 발광 다이오드 패키지 한 변이 0.4mm짜리 그런 거 작은 물품들은 요게 문제가 돼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작은 물품, 눈에 사용자, 일반 수요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확대경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거래 통념인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성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판례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얘랑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얘도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외부에서 보일 것 이거예요. 이 요건이라고요. 요 요건. 외부에서 보일 것. 요거 외부. 요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판례는 다시 한번 또 흐름을 타볼게요. 디자인, 성립 요건 중 시각성의 요건 중에서 외부에서 보일 것.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서 요 판결 요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바로 위에서 나와 있죠. 자, 즉 육안으로 디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에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파괴하거나 분해하거나 파괴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판결 요지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우리 법조문에다가 실어놓은 법조문에 가지치기를 해놓은 요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기록을요. 자, 요거 기록이 조금 쉽지 않아요. 자, 기록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등록 디자인 물품인 틀은 기구 속에 채워진 공기가 어떤 원인으로 약간 빠져나간 경우에도 기구의 외피의 형상과 모양을 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일 뿐 틀 자체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이 사건 틀이 외피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틀은 상당히 대형이어서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갖추어진 상태, 즉 조립 설치된 상태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쪼개져 있는 부품으로, 그러니까 뭐 가로횡, 세로횡 이렇게 다 쪼개져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가서 조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갖추어진 상태로 조립 설치된 상태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구의 설치 시에도 틀을 먼저 조립 설치한 후 즉 등록된 디자인의 모습이 외부에 나타난 상태에서 외피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틀을 만들고요. 틀을 만들고 외피를 이렇게 씌울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도면에서 봤던 그 틀이 있고 그 틀 자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외피를 씌워가지고 오히려 외피를 막 재단해가지고 딱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얘는 구조성으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외피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지구본을 딱 뜯으면은 뭐 미국이 더 커 보이고 아프리카 작아 보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프리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외피를 입혀가지고 원형 구에다가 그걸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재단하는 게. 그러니까 얘는 얘를 부풀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틀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외피를 설치한 후 그 외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외피의 하부로부터 틀을 조립 설치한다. 됐습니다. 요게 제작 방법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세요. 여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밑줄 그어놨으니까 체크만 해주세요. 요게 핵심이에요. 외피를 설치한 후 외피에다 바람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외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외부의 하부로부터 틀을 조립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16페이지의 핵심적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하부. 하부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제 밑줄 그은데 나오죠. 거래 시나 운반 시 또는 설치 시에도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 마지막 끝판왕이죠. 그 아래 밑줄 그어놨습니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 물품인 틀은 그 자체에 완성된 형상과 모양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되는 신미감을 자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기구의 외피를 제거, 훼손, 즉 아까 판결 요지에서 뭐예요? 분해, 파괴,
제거, 훼손 일치하죠. 그렇죠? 단어만 다를 뿐이에요. 하지 않는 한 얘는 디자인 등록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각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례가 아직 2차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부품이기도 하잖아요. 부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물품성에서 말하는 독립성에서 아까 부품의 호환의 가능성과 시각성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판례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판례랑 똑같이 낼 필요 없어요. 그냥 가공해서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판례 정말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판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호환의 가능성을 갖춰버려요. 즉 아까 틀 자체를 만들어서 거래가 돼가지고 외피를 씌우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물품성도 인정되고 시각성도 인정된다고요. 하지만 얘는 지금 뭐예요? 사실상 물품성도 인정 안 되는 거고 시각성도 인정 안 되는 거죠. 이 판례는 다만 시각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다가 제 시사점을 좀 길게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이 판례가 의미가 있는 판례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고 나중에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변리사가 되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스위치 사건, 그다음에 온열 치료기용 롤러 사건, 요거 조명기구용 틀 사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효심판 청구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던져볼 만한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